사막을 걸어서 트레킹하는 여러분, 덥고 목도 많이 마른데 이젠 이 멍청한 벽을 걸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바로 사우디 북부 사막에 있는 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성벽 도시 전체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곳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이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는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활구역, 보호용 탑과 튼튼한 성벽,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현재 알-나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 사막의 생활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분명히 주거구역, 공동묘지, 농경지, 심지어 마을 중심지와 같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카이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오아시스 도시는 연구원들이 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의 대규모 조직적 정착지 중 최초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 따르면 약 24,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마을에는 주거지역, 공동묘지, 법원이 있는 법률지역 등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모두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주거지역을 마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주었죠.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 센터가 곳곳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 연결된 오아시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독특한 곳이었죠. 이 도시들은 도시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다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연구팀은 알-나타에 약 50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그 수는 70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역로 근처의 경사면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지하수원인 샘과 대수층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러한 수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여 마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외벽은 누가 마을에 들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착 생활 방식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농경 목축 생활 방식으로의 인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발견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 맷돌, 절구, 절구통과 같은 도구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곡물, 고기, 직접 기른 동물의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생활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나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요새화된 오아시스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된 유적지들은 당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무역로와 작은 정착촌이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 최근의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침몰한 이집트 해안에 잃어버린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도시로 2000년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다이빙에서는 금은보화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축복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심지어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고대 그리스 신전과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무기들도 발견했어요. 수석 고고학자인 프랭크 고디오는 도시를 무너뜨린 재난 속에서도 이 섬세한 유물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토니스, 헤라클리오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선박의 주요 입항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 상승, 지진, 치명적인 해일로 인해 도시 밑의 토양은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에 가라앉았죠. 고디오의 팀이 2000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도시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중 도시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스페인 탐험가들을 정글로 유인한 신화 속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와 같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죠. 1900년대에 퍼시 포셋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 나섰고 그 역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 과학자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광선을 반사해서 두꺼운 정글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볼리비아의 정글 상공을 약 200m 날아가 숨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까지 그곳에 살았던 카사랍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 정착지의 유적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몇 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심, 피라미드, 플랫폼, 도로, 운하, 뚝길이 모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라이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이 아니라 한때 크고 복잡한 도시의 본거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고대 아마존 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해왔지만 라이더 지도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통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11곳을 포함해 26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란디바르와 코토카라는 두 개의 주요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해자고리, 거대한 흙으로 만든 플랫폼 건물, 높은 피라미드 등이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바퀴의 스포크처럼 뻗은 뚝길로 연결되어 주요 도시와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연결했어요. 일부 운하는 도시를 강과 큰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어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밀림이 우거져 있어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라이더를 통해 전체 레이아웃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이 유적지들이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상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카사랍의 문화는 마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였어요. 인근 안데스 산맥에도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있지만 카사랍에는 완전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매우 드물게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사실 이러한 끔찍한 가뭄 때문에 카사랍의 사람들은 결국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다가 이거 좀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에펠탑에 올라 경치를 보며 하품을 하는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최고의 반전을 선보입니다. 콩코드 광장에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비밀을 간직한 3300년 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 메시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셈이죠.
아니요, 내셔널 트레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현실의 인디아나 존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돌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1836년부터 파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덮여 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암호를 해독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해독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요. 장 기욤 올레트 펠리티에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이집트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 유적지 방문이 취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대신 돋보기와 쌍안경을 든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재미삼아 상형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상형 문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취미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의 비문이 주로 아문, 즉 아문라라는 신과 매우 유명한 부모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둔 메머리의 하늘신 호루스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문을 읽던 중 올레트 펠리티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룩소르 신전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정원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서 있던 룩소르 신전과 같은 주요 신전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며 도래에 얼어붙은 햇빛 한 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신과 같은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느낌표였어요. 람세스 2세는 신을 기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룩소르 입구에 이런 기둥 2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오벨리스크는 1830년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하마드 알리가 선물로 프랑스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봐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22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제작된 룩소르호라는 배로 운반해야 했으니까요. 전체 운송 비용은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룩소르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두 구조물을 비교하여 이야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오벨리스크는 신성한 공간으로 눈과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운 좋게도 장 기욤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어요. 오벨리스크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복원 중이었죠. 공사장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쌍안경과 사다리로 무장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기둥의 일부분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무작위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멋진 암호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메시지 혹은 엘리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수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VIP 전용 이모티콘이죠. 일반 신전 사제는 일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암호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측근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요. 우리의 프랑스인 친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에 쓰인 상형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장 기욤은 규칙을 깨고 위아래로 읽는 대신 가로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200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구와 기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중 일부는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오벨리스크 주변을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3D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자체는 거대한 고대 루빅스 큐브와 같습니다.
읽는 각도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포켓몬 카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렌티큘러 효과와 같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무작위 메모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록입니다. 한 비문은 람세스 2세를 폐위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은 왕이 아문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권력이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트윗 대신 200톤짜리 석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람세스 2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파라오계의 비욘세와 같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적어도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도시, 신전, 자신의 동상을 세웠으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오벨리스크를 주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제, 귀족, 방문 고위 인사들에게 고대 선전 전단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에 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브랜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데쉬 전투에서 교착 상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벽과 기념물에 승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문들 중 일부는 축제를 위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각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문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바닥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일강 한가운데에 서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면요. 종교 행사장에 도착하는데 람세스는 신이 선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적힌 거대한 비문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접적인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줄에는 람세스 2세의 왕칭호가 적혀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차원 높은 브랜딩이죠.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명세를 타는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모든 비밀을 밝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올레트 펠레티에의 전체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단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배를 탄 귀족들이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광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의 높이가 23m라고 해도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파리에 가셔서 비싼 카페오레를 마시며 오벨리스크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19세기의 멋진 문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홍보 캠페인, 3D 퍼즐, 람세스 2세가 직접 만든 3300년 전의 선전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숨겨왔다면 다른 유적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고 내면의 이집트 학자를 표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히말라야를 일주일간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갑자기 호수 근처에서 사람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백 개의 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2년 인도의 한 산림 관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히말라야의 5020m 이상에 위치한 호수인 루프쿤드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그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터리 호수 또는 더 기괴하게도 해골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말 외딴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이 트레킹은 50km가 넘는 험난하고 거친 지형을 일주일간 통과해야 합니다. 도중에 이끼로 덮인 참나무숲, 으스스한 분위기에 안개 낀 들판, 정상에서는 눈 등 온갖 종류의 험난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트레킹의 가장 높은 지점은 주나르갈리라고 불리는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 바로 아래에는 루프쿤드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309 이상의 인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유물, 가죽 슬리퍼, 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뭘까요? 3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지역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라자 자스다발이라는 왕이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신성한 산 사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신한 왕비 라니 발람파와 함께 신하, 무용수 등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난신이 하늘에서 철구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잔인했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호수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탈출로. 일부에서는 이 유골이 1841년 외국 영토를 침공하려다 패배한 인도 군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7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집단 무덤.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룹을 강타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고립된 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 경우 루프쿤트의 호수와 그 주변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외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해골이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한 집단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인도, 독일에 있는 기관의 과학자 28명이 5년 동안 팀을 이루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23명, 여성 15명 등 총 38명의 유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나 군사 장비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3차 혈족 이내의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번째 가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해골들이 하나의 단일 집단에 속하지 않고 3개의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시아인의 범위에 속하는 조상, 즉 현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동부의 전형적인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조상을 가진 개인도 한 명 확인했습니다. 현대 측정은 또한 이 유골들이 동시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룹 1과 2는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제로 1000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이제 첫 번째 가설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연구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2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디에서 왔을지 또는 애초에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프쿤드 호수는 주요 무역로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다 데비 라즈 자트라는 순례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를 위해 산을 오르는 이 행사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야 나타나지만 인근 사원에는 8세기나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 순례 중 폭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온 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히말라야 오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 집단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이 아닌 육상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륙에 살다가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들이 성지순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루프쿤트까지 여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연구원들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나르갈리 능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너무 높은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급성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뇌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루프쿤드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증명한 장애물 중 하나는 유적지가 매우 교란되고 보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수년에 걸쳐 트래커들이 해골 주변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섬뜩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골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정확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스터리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여름날입니다. 해변에서 시원한 물에 발가락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17m 높이의 수중 악몽이 파도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런던 2층 버스 2대 크기인 이 괴물은 날카로운 60여 개의 이빨을 자랑하며 입 지붕에는 보너스로 씹는 이빨도 있어요. 이 수중 동물은 먹이도 까다롭지 않아요. 상어? 거북이? 다른 바다 괴물? 네, 모두 메뉴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해양 파충류 모사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주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거대한 생물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백상아리를 초밥처럼 낚아채는 장대한 장면의 주인공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사사우루스인데 그 모습만큼이나 무시무시하죠. 최근 과학자들은 미시시피주에서 해양 괴물의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목련과 메기의 땅 미시시피요. 알고 보니 고대 해룡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복한 우연이었습니다. 한 지질학자 팀이 미시시피주 동쪽 중부의 지형을 매핑하던 중 땅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나 조개 껍질이 아니라 척추 뼈였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발견한 과학자의 손에도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화석은 알려진 모사사우루스 중 가장 큰 종인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무려 17m에 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표본은 적어도 9m 이상에 달합니다. 세계 신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미시시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의 왕관을 차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전히 평균적인 RV차보다 길고 연비도 훨씬 나쁘다는 점이에요. 사실 미시시피 자연과학 박물관에는 이미 몇 개의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이 새로운 화석이 스포트라이트를 훔칠지도 몰라요. 이게 다른 것들과 단절된 사건도 아닙니다. 2015년 고생물학자들은 노스다코타에서 7.3m 길이의 모사사우루스 2개골을 발굴했습니다. 몇 년 후 한 개인 화석 사냥꾼이 텍사스에서 똑같이 거대한 모사사우루스, 적어도 그것의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다 괴물은 사실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두개골은 1764년 네덜란드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고래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두 번째 골격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랑스 혁명군이 1794년 포위 공격 중에 말 그대로 약탈해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600병의 와인과 맞바꿨다고 하는데 공정한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네요. 이 화석은 실제로 멸종이라는 개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수세기 동안 고생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모사사우루스 화석은 마치 고대의 비늘 모양의 유명 인사가 흔적을 남기듯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오지에서 모로코의 사막, 뉴저지에서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치아부터 두개골 전체까지 모든 것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수세기 동안 박물관 서랍에 잘못 보관된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해의 거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바다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이 있었다면 모사사우루스가 수상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입에 약 6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찬 거대한 비늘 모양의 어뢰를 상상해보세요. 이빨이 입천장에 과도하게 자란 것을 포함해서요. 추진력을 위한 긴 근육질의 꼬리와 터보 충전식 노처럼 작동하는 4개의 노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파충류의 스피드보트처럼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도마뱀과 뱀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두 동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일부 모사사우루스는 오늘날 상어가 전기 수신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도 잘 발달해서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빠르고 찾기 어려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중요한 이점이었어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선사시대 악몽의 주인공이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이 바다 괴물은 물고기, 거북이, 새, 상어, 다른 모사사우루스 등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화석화된 모사사우루스의 위 내용물은 그들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사사우루스가 있었다면 해변에서의 하루는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짧아졌을 거예요. 모사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 바다의 지배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오늘날의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모사사우루스는 매복 전술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먹잇감에게 몰래 접근한 후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거북이나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화석화된 뼈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만한 격렬한 수중 전투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시시피에 오게 되었을까요? 시계를 약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일부가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부 내해로 알려진 광활하고 얕은 바다는 멕시코만에서 북극해까지 이어지며 대륙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바다는 따뜻하고 생명체가 넘쳐났으며 바다 괴물이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이 바닷길은 물로 이루어진 원더랜드였습니다. 목이 긴 수장용이 물속을 활보하고 이빨을 드러낸 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고 자동차 타이어만한 굴이 암초 같은 구조물에 달라붙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여기 이 이상한 녀석과 같은 거대한 물고기들도 이곳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대 내륙 바다는 폭이 966km가 넘는 곳도 있었지만 수심이 수백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포식자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수심이 얕아 먹잇감이 숨을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닷길은 선사시대에 뷔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해협이 영구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해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얕은 바다에서 늪으로 그리고 다시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한때 바다였던 이곳은 옥수수밭과 소, 가끔씩 흙 속에 숨어있는 모사사우루스 척추가 있는 중서부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사사우루스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괴물은 멸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짐승은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반갑지 않은 손님, 즉 16km 너비의 소행성이 찾아오면서 물속에서 무덤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행성 규모의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숲에 불이 붙었으며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날아들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겨울은 지구를 깊은 동결에 빠뜨렸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먹이사슬은 카드의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굶주렸고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 차례였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안전한 피난처였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먼저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당이 등장했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작고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걸음식을 하는 섭식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뷔페가 말라버리자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굶주리게 됐어요. 먹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장용, 암모나이트와 함께 모사사우루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바다 괴물의 통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바다 괴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멸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7m짜리 도마뱀이 파티를 방해하지 않는 해변이 훨씬 더 편안하죠. 에리도는 최초로 알려진 문명보다도 오래되고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거대 도시로 2000년 넘게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고대 도시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을 바꿔놓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리도 주변에서 4,000개가 넘는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 수로들은 기원전 6000년대부터 기원전 100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일하던 700개 이상의 농장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에리도는 기원전 5400년경에 세워졌고 점토판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최초의 왕들의 도시이자 역사상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지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신화와 전설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해서 한때 사람들은 그저 신화 속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르두 신화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늘이 화가 나 대홍수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전체의 수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지형의 잔해를 지도화했고 잘 발달된 인공관계 수로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200개의 큰 주요 수로를 발견했고 이 수로들이 또 다른 4,000개의 작은 수로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부터 토양 분석, 옛 기록, 원격 측정 기술까지 모든 걸 동원해 그 지역을 지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물을 사용한 700개 농장들은 크기가 다양했는데 약 465제곱미터에서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주요 수로들은 800m가 조금 넘었고 어떤 것들은 8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로들은 10m 정도로 짧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농업의 주요 수원이었기 때문에 고대 농부들은 강에서 자신들의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로를 파는 것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100km까지 이르는 거대한 수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농부들을 도왔습니다. 높은 강둑에서 중력 덕분에 물이 흘렀고 두 개 자연적인 틈새로 물이 땅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수로가 언제 사용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4,200개 수로 모두가 동시에 활발히 사용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리두는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종교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경제는 주로 어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어망과 추, 그리고 건어물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갈대배 모형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배 제작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00년경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번성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떠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는 순례자, 상인들이 그 땅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여러 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바꾸면서 주요 수원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1854년 한 영국 관리가 이 지역에 와서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들이 많은 외딴 곳을 조사했는데 이는 고대 인간 정착지가 남긴 잔해더미입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이나 고대 문자, 궁전과 사원, 유적 같은 큰 뭔가를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찾은 건 벽과 배수로, 석조기단, 그리고 작은 모자이크 원뿔로 장식된 석회암 기둥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루한 언덕들이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에리두를 숨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형 박물관 사람들이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지만 첫 본격적인 발굴은 약 10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지방 당국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초기에 대해 더 알아내길 바라며 발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텔인 1번 언덕에 집중했습니다. 곧 그들은 기원전 3000년대 말에 미완성 계단식 피라미드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생활의 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의 층들이 있었고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수메르 이전 시대의 유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에서 그들은 도시의 주신인 엔키 신전이 여러 번 재건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이 신전을 계속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신전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 그 위에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매번 이전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부터 이 신전 건물들은 거대해졌고 그때까지 인류가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에리두의 도시도 명확한 사회계층을 갖추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전 재건을 멈추고 유적 위에 계단식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에리두가 쇠퇴했지만 종교적 장소로는 계속 중요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중에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의 도자기를 발견했지만 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메르인들은 혁신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까지 그들은 삼나무쟁기를 발명했는데 이는 농부들이 소 같은 동물을 이용해 밭을 갈면서 동시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 장비에는 심지어 설명서도 있었답니다. 수메르 농부 영감은 농부들에게 적절한 경작과 관계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농업 기술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고 이는 더 큰 도시와 조직화된 통치체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문자, 수학, 영적 생활에서의 업적도 늘어났습니다. 5000년 전의 수메르인들은 이미 역사상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서령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최근 발견은 4000년 전에 이미 관료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고대 수메르 도시에서 고대 행정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토판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가장 오래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국가기록보관소 건물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알려진 제국인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기르수 발굴 덕분에 제국 행정 체계의 첫 번째 실제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배송, 지출, 재고 등 모든 것을 추적했는데 생선부터 양, 곡물, 직물, 심지어 보석까지 기록했습니다. 서판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이름과 직업이 담긴 인구 기록도 있는데 고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기록에서 과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카드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대제사장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서판들은 또한 석공 같은 숙련 노동자부터
신전 바닥 청소부 같은 단순한 역할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건물 설계도, 밭 배치도, 수로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국이 진지한 조직과 계획을 갖췄다는 걸 증명합니다. 결국 도시는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고 아카드 제국의 150년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서판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청소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제국에 대한 오래된 불완전한 생각들을 대체하고 아카드의 권력과 통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려 3,000년 넘게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근처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충격적인 걸 찾아냈습니다. 잊혀진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유적 아래에 파묻혀 있었고 파라오와 군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지도 모를 비밀을 숨기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와인 항아리 하나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지도에서 중요한 지점들은 다 찍었다고 생각했죠. 피라미드, 테베, 룩소르,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들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새로 업데이트됐거든요. 이 세 도시는 의미가 컸고 나이는 약 3,400년이나 됐습니다. 발견 지점은 콩 엘 누고스라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서쪽 지중해와 마리오트라는 염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죠. 이 발견은 학자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아무도 살지 않았고 기원전 332년 무렵 그리스인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이전부터 콩 엘 누고스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그리스 유적을 파던 중 뜻밖의 것을 봤습니다. 흑벽돌 벽이요. 맞습니다. 피라미드에 쓰인 그 방식, 신왕국시대 이집트인들이 쓰던 바로 그 흑벽돌이었습니다. 흑벽돌은 진흙과 점토, 모래, 짚을 섞어 물로 개고 가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려 만듭니다.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동안 집과 사원, 궁전, 그리고 피라미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었죠. 물론 다른 문명도 흑벽돌을 썼지만 이집트식은 특징이 뚜렷합니다. 현지에서 자란 집, 배치 방식, 모르타르가 다르거든요. 그 덕분에 전문가들은 콩 엘 누고스에 예전부터 이집트인이 살았다는 걸 알아챘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나왔습니다. 전체 가로망, 매몰된 건물들, 그리고 람세스 대왕이 직접 세운 사원까지요. 이름만으로도 설명이 되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하며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그 사원 같은 건축물을 끝없이 올리길 좋아했죠. 인기가 워낙 높아 나중 파라오들은 아예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거나 자기 건물에 그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고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작은 마을의 낡은 흑벽돌이 아니었다는 걸요. 통째로 묻힌 한 도시였던 겁니다. 바로 추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곳이 아니었죠. 세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빗물이 부드러운 흑벽돌 벽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이 깔려 있었고 병사들을 언급한 글이 있는 작은 무덤 예배소도 보였습니다. 이곳이 군사기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고 그건 이야기를 크게 바꿉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군이 움직였다는 건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방어였을까? 정복이었을까? 중요한 무엇을 통제하려 했을까? 이 도시는 아마 사막 가장자리에서의 와인과 물, 그리고 교역 때문이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규모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팀이 확인한 건 일부에 불과하죠. 지하에는 성곽과 창고, 행정건물, 더 많은 종교시설이나 왕실 건축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에 이 도시가 뭐라고 불렸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묻혀있지만 언젠가 드러나겠죠. 벽 속에서든 두루마리에서든 또 다른 깨진 항아리에서든. 그중 하나는 이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암포라라 불리는 도자기 항아리 조각에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인장에는 메리트 아텐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메리트 아텐 공주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네페르티티 왕비의 맏딸이자 투탕카문 왕의 누이였죠. 그렇습니다. 네페르티티와 투탕카문이 모두 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일이 람세스 대왕이 이곳에 사원을 세우기 대략 한 세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시는 네페르티티의 남편, 메리트라텐의 아버지, 그리고 훗날 왕이 되는 투탕카문의 아버지인 파라오 아크나톤의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크나톤은 꽤 변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유형이었죠. 그는 이집트의 종교를 통째로 바꾸려 했습니다. 기존 신들 대신 아텐이라 불리는 태양 원반만을 섬기라 강요했죠. 한마디로 오시리스도, 토트도, 세트도 끝! 이제부터는 오직 태양빛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사에선 이를 아마르나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막 한가운데 아마르나라는 새 수도를 세웠으며 사원을 다시 설계하고 창가를 고쳐 쓰고 전통적인 종교 이미지는 금지했죠. 미술도 달라졌습니다. 조각 속 인물들은 머리가 길게 늘어나고 배살주름 같은 인간적인 모습과 취약함이 돌에 새겨졌습니다. 일부러 낯설고 파격적이었죠. 가족을 완전 무결한 신이 아니라 신성한 빛을 담는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니 모두가 어색하게 웃으며 따를 수밖에 없었죠. 가장 기묘한 건 통치 후 그의 아들 투탕카문이 태양 원반 관련 모든 것을 되돌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텐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텐에서 고대의 위대한 신 아문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의 투탕카문으로요. 투탕카문은 옛 신들을 다시 모셔오고 사원을 재개방했으며 아크나톤의 흔적은 가능한 한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태양 숭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편 이번에 나온 와인 항아리는 이 도시가 아크나톤 시대에 실제로 활발히 운영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굉장한 단서죠. 그의 급진적 실험이 북쪽까지 뻗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항아리는 고대 이집트의 포도밭과 와인 생산이 북쪽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와인이 여기에 군사기지를 둘 만큼 중요했다는 뜻이죠. 이 항아리는 메리트 아텐 공주가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태양 아래 태어나 그 이름도 태양에서 왔거든요. 메리트 아텐은 아텐이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급진적 종교개혁의 한가운데에서 파라오와 왕비의 맏딸로 태어난 그녀는 훗날 왕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길러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 네페르티티와 함께 사원을 돌며 의식에서 시스트럼을 흔들었죠. 아크나톤이 수도 아마르나를 세울 때도 그녀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각별히 아꼈죠. 아마르나의 석벽에는 누구보다 메리트 아텐의 얼굴이 많이 새겨졌습니다. 사원마다, 성스러운 장면마다 그녀의 모습이 공경 속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기록은 흐려집니다. 왕권이 흔들렸고 투탕카문은 겨우 9살에 새 임무를 맡아야 했죠. 메리트 아텐은 아버지와 어린 동생 사이를 잠시 이어준 과도기적 존재였던 듯합니다. 그녀는 스멘카레라는 인물과 결혼했습니다. 기록은 그가 누구였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쇠퇴하는 왕조의 허수아비였을 수도, 존재가 희미한 그림자 왕이었을 수도, 심지어 그녀의 동생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한동안 권력을 잡아 공동 통치했습니다. 메리트 아텐은 막강한 지위인 대왕비 칭호를 받았죠. 하지만 스멘카레의 통치는 매우 짧았습니다. 불과 한 해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일부 역사학자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메리트 아텐이 사실상 통치자, 비공식 여성 파라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녀가 투탕카문을 길러 옛 질서 회복을 이끌 아이를 섭정으로써 돌보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아마르나 시대가 훗날 단죄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정보를 찾는 일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들은 아크나톤의 이단과 그에 얽힌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메리트 아텐도 예외가 아니었죠. 설령 그녀가 통치했더라도, 설령 투탕카문의 어머니였더라도 역사의 모래 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러난 이 세 도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인 아마르나 시대의 미스터리를 더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는 상식을 거스르는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610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동굴 벽에는 깊고 신비로운 발톱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브라질 남부를 여행하다 보면 작은 굴에서부터 거대한 터널에 이르기까지 1,500개가 넘는 비슷한 동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박쥐로 가득한 으스스한 일반 동굴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고대 동굴의 굴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코끼리를 작게 보일 정도로 거대한 생물이 파놓은 고대 지하 구조물입니다. 이 터널을 파는 생물이 무엇이든 간에 코끼리 800마리 분량의 흙을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알아요. 여전히 평범한 동굴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벽이 너무 깔끔하고 둥글고 바닥이 너무 매끈해서 이 동굴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게다가 물이나 침식으로 인한 굴착력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브라질 동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활동의 지질학적 기록입니다. 마치 자동차 크기의 동물이 만든 선사시대 집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진은 벽에 긁힌 자국을 분석한 결과 몸무게가 거의 4,000kg에 달하고 사람의 평균 연간 식사량을 약 3일 만에 먹어치울 수 있는 거대한 땅늘보 발지피즈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몸집은 거대하지만 땅을 파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 땅굴을 파려면 무리를 지어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많은 땅늘보가 같은 땅굴을 공유하며 함께 굴을 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지어 일부 거대한 아르마딜로도 땅을 파는 일을 도왔을 수 있는데 아르마딜로는 엄청나게 숙련된 굴착 기술이 있었고 그곳에 살았어요. 좋아요. 하지만 거대 땅늘보나 아르마딜로가 610m 길이의 지하 은신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과학자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 터널은 검치호랑이가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터널이었기 때문에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거대한 터널을 파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사시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이론에는 말 그대로 큰 구멍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아마도 기후일 겁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더 건조하고 추웠습니다. 지구가 추운 시기와 따뜻한 시기를 오가던 시기에 일부 거대 땅늘보종은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 몸집은 보통 이 동물들을 기온 변화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해 숨어 지냈을 거예요. 게다가 현대 나무늘보와 마찬가지로 거대 땅늘보도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잠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끼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몸집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터널에 세입자가 번갈아가며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늘보 한 마리가 들어와서 땅을 조금 파고 긁힌 자국을 남기고 나가면 얼마 후 다른 땅늘보가 들어와서 자기만의 장식을 더하는 시기죠. 고대 거대 동물들의 숙소. 모든 증거는 선사시대 사유지라기보다는 공동 거주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늘보와 아르마딜로는 그리 사회적인 동물은 아니었고 엄마와 새끼 둘이서만 엄격하게 1대1로 지냈어요. 네, 아빠 땅늘보는 함께 있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녀석들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11,000년 전 또 한 번의 빙하기가 끝날 무렵, 즉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무렵 멸종했습니다. 실제로 1kg보다 무거운 포유류의 80%가 그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인간입니다. 약 10,000년 전 창과 같은 독특한 도구를 사용하는 숙련된 사냥꾼들이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미대륙의 동물들은 이 새로운 포식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물을 먹는 대형 포식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육식을 하는 대형 포식자들이 뒤를 이었는데 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초기 인류는 과도한 사냥뿐만 아니라 대형 동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라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구의 기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매우 추운 날씨에서 약간 추운 날씨로 바뀌고 있었는데 지구의 온도는 약 섭씨 8도 정도였고 계절이 바뀌고 식물이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친구인 거대 땅늘보처럼 식물을 먹는 큰 동물들은 먹이가 부족해져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과 기후변화가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이 균형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연 자체가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인의 시대를 종식시킨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거대 동물은 수명이 길고 번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재난이 닥쳤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다시 개체수를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공룡이 사라진 후 새로운 거대 포유류가 등장하기까지 15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멸종은 약 12,000년 전에 일어났으며 새로운 거대한 짐승이 진화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들소 같은 오늘날의 대형 육상동물은 새로 등장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고대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큰 포유류인 대왕고래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선사시대 동물들은 왜 애초에 그렇게 거대해졌을까요? 몸집이 크면 포식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멸종 위기에도 불구하고요. 식물을 먹는 동물의 몸집이 커지면 포식자도 덩치를 키워야만 따라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환경도 큰 역할을 합니다. 냉혈 동물은 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집이 커지고 온열 동물은 추운 곳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집이 커집니다. 한 고생물학자는 공룡 크기의 채식 동물들은 마치 몸 안에 샐러드바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질기고 나무가 많은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거대한 배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는 특히 곤충과 같이 호흡 시스템이 덜 효율적인 생물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몸은 자연의 터보 모드처럼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활동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뼈, 특히 더 가벼운 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거대한 공룡은 현대의 새처럼 골격에 공기주머니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뼈는 튼튼했지만 엄청나게 무겁지는 않았기 때문에 몸무게에 무너지지 않고도 매우 크고 길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기주머니는 근육을 식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근육 오븐인 포유류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반대로 현대 포유류는 중력과 생물학의 제약을 받습니다. 몸집이 큰 포유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한 심장, 폐, 혈압이 필요하지만 땅은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한 고래가 공룡보다 훨씬 더 커진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바다는 자연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부력이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왕고래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지 않고도 15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 정도의 몸무게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거인은 단순히 자연의 괴물이 아니라 공기, 먹이, 물리, 환경이 적절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엔지니어로 활약했던 땅늘보에게 멸종 사건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일부 거대 잠자리나 길이가 거의 1.8m에 달하는 노래기처럼 까마귀만한 곤충과 지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와, 이제 저는 현대 나무늘보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느리고 작고 다행히도 땅굴도 파지 않고 곤충 관련 공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의 주인으로 군림해왔죠. 지금까지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발견된 구조물이 이집트보다 수천 년 앞설지도 모릅니다.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가 마지막 빙하기에 탄생해 지금은 정글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요. 언뜻 보면 구농파당은 피라미드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돌이 흩어진 큰 흙무더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최근 발굴로 지표 아래 훨씬 깊은 곳에 다층으로 묻힌 석조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예상보다 깊고 오래된 층들입니다. 무려 2만 7천 년 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류사로 보자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건축 지식을 갖춘 가장 오래된 고대 사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약 11,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자리했던 집단이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괴베클리 테페를 다룬 적도 있죠. 군웅 파당을 두고는 학계가 둘로 갈라져 우리의 상식을 흔드는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래전부터 현지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산이라 부르며 지금도 이곳에서 신비한 의식을 치릅니다. 서양권은 19세기 후반까지 이곳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기이한 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죠.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차로 4시간 거리, 그는 놀라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거친 돌계단으로 이어진 층층의 단상, 바닥을 덮은 거대한 반석, 사방에 솟은 기둥들, 그의 눈에는 고대의 의식 장소, 어쩌면 묘역처럼 보였죠. 거의 한 세기 동안 주류 고고학계는 군웅 파당을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1979년 몇몇 농부들이 이 산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이야기가 되살아났죠. 198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했고 기원전 45년에서 서기 22년 사이로 추정되는 토기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는 군웅 파당의 가장 아래층이 16,000에서 27,000년 전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마지막 빙하기에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여겨온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미드들보다 더 오래된 셈이죠. 이 가설을 내놓은 사람은 지질학자 데니 힐먼입니다. 그의 팀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시추, 탄소 연대 측정을 동원해 군웅 파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꽤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죠. 힐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수천 년에 걸쳐 단계를 나눠 층층이 쌓아 올린 거대한 고대 구조물과 같습니다. 가장 젊은 층은 대략 3,000에서 4,000년 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연대죠. 조금 더 파내려가면 유닛 2가 나오는데 건설 시기는 약 7,500에서 8,000년 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놀라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힐먼은 가장 아래층인 유닛 3가 무려 2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군웅 파당은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지하의 방과 빈 공간까지 숨겨진 계단식 피라미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지질학자도 자신의 가설이 과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거는 실제이고 데이터는 정당하다고 말하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힐먼과 의견이 다른 이들은 군웅 파당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힐먼이 유닛 1이라 부르는 밑부분은 몰라도 우리의 역사인식을 바꿀 수도 있는 하부 유닛들이 문제라고 하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려면 토양을 봐야 합니다. 군웅 파당 일대는 화산지대라 화산성 토양 위에 놓여있죠. 힐먼의 팀이 이 흙무더기를 시추하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훨씬 오래된 암층 사이에 더 젊은 토양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돌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쌓였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더 젊은 토양이 고대 암석 아래로 저절로 내려앉을 리는 없으니까요. 마치 고대 사본회장 밑에서 갓쓴 잉크가 발견되는 셈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지 않았다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산학자 쥐트켄 올 브라운탈 같은 회의론자들은 군웅 파당이 인공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대 화산의 잔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토양과 오래된 암석이 섞여 있는 것은 인공 구조가 아니라 자연 침식과 지질 작용의 결과라는 겁니다. 화산 활동은 시간이 지나며 기이한 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구 자국이나 조각, 인골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많은 전문가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께끼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친 문명의 흔적인가? 아니면 자연의 산물을 잘못 읽고 있는가?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먼저 문화와 예술, 도구, 구조물 같은 인공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먼의 대표적 비판자인 고고학자 디벨은
이 피라미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인류 활동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흙무더기의 토양이 27,000년 전이라는 점뿐이며 그 사실만으로 당시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고대사를 파고들수록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상상을 훌쩍 넘는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납니다. 빙하기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누가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를 지을 기술과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몇몇 연구자, 특히 그레이엄 핸콕이 등장합니다. 핸콕은 빙하기에도 고도 문명이 존재했을지 모른다는 논쟁적인 가설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대략 250만 년 전부터 약 11,700년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절정기에는 거대한 빙상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뒤덮어 인간 생존이 매우 어려웠죠. 이 시기 인류는 주로 수렵채집민으로 먹을거리와 거처를 찾아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거대 구조물을 지을 역량을 갖췄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핸콕 같은 연구자들은 빙하기에 고도 문명이 존재했다가 빙하 융해로 인한 대홍수 같은 격변으로 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핸콕에 따르면 이런 고대 문화가 피라미드 같은 기념비적 구조물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표작 신들의 지문은 이 가설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거석 구조물 같은 유적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이친 문명의 잔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핸콕의 이론은 이 고대 문화에서 전해진 지식과 기술이 훗날 이집트와 마야 같은 문명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활용됐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군웅파당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고대 유적이 마지막 빙하기에 존재했던 이친 문명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계속 파봐야 합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군웅파당의 기원을 두고 논쟁하는 사이 지역 신화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 가운데 하나는 술라웨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웅장한 궁전을 세우고자 했죠. 초자연적 힘으로 그는 거대한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걸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 제때 완성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실망한 그는 공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군웅파당이 지역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곳은 영적인 기운이 깃든 장소로 여겨져 그 신비한 힘을 믿는 이들의 발길을 끌어옵니다. 알리섬의 힌두교도들은 만월이 떠오르는 때에 맞춰 이 산의 계단을 올라 의식을 치릅니다. 인도네시아 무술의 한 분파를 따르는 이들도 산 정상 부근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이런 성스러운 의식이 계속되는 한편 고고학과 지질학은 이곳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인지 밝히기 위해 탐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콜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콜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콜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불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 영국의 대형 선박인 런던호가 템즈강 하구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선원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우연히 배에서 매우 잘 보존된 청동 대포를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사와 점토 속에 묻혀있던 이 대포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호는 영연방 해군을 위해 건조된 군함이었어요. 1656년 6월에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1660년 찰스 2세를 데려와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호송대의 일원으로 영국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5년 후인 1665년 3월에는 채텀에서 호프까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존 로슨 제독은 배를 바다로 운전해 나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노어호의 부표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화약이 배에서 폭발했습니다. 원형 하우스와 마차에 타고 있던 25명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300명 이상이 익사했습니다. 배는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알링턴 백작 헨리 베넷은 이 모든 일이 배에 있던 값싸고 질 낮은 화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당시 전문가들이 난파선을 조사한 결과 대포는 인양할 수 있지만 배 자체는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1679년 누군가가 대포 일부를 회수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다이버들이 런던호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 당국은 항로를 옮기고 고고학자 팀이 탐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영국 해군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템즈 강 어귀의 시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 46cm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거대한 화물선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바쁜 선박 항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포가 갑자기 진흙 깊숙이 박힌 채 나타난다는 건 조건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을 영연방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며 길이가 약 2.5m 정도인 중간 크기라고 말합니다. 런던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특수 세트의 일부로 배의 하갑판에 설치되었습니다. 런던호의 모든 함포는 해군 역사상 각기 다른 국가와 다른 시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함포가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대포는 엄청난 양의 청동이나 철이 필요하고 일일이 주조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종종 납포한 라이벌 함선이나 오래된 난파선, 퇴역한 선박에서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과학자들이 런던 탐사의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품은 가죽 신발, 악기 조각, 나무 도구, 밧줄, 나침반 등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이들에게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파이프와 양초가 더 큰 폭발을 일으킨 화염의 근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영국 남동부 인근에 침수된 채석장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해안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귀한 엘리자베스 시대 선박의 잔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배를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선박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유적지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영국이 유럽 무역의 주역이 되었던 역사상 중요한 시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채석장은 바다에서 약 305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에는 실제로 해안선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배가 바위가 많은 고대에서 난파했거나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어 누군가 그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배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만 100개가 넘는 나무 선체 조각을 연구하고 나이테를 판독한 결과 1558년에서 1580년 사이에 베어낸 영국 참나무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당시 북유럽은 널빤지를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만드는 기존의 클링커 방식에서 널빤지를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들어 내부 프레임에 못을 박는 지중해의 카벨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보통 공기나 물에 노출되면 꽤 빨리 썩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는 두꺼운 진흙이나 미사층 아래에 묻혀 있다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난파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스캐닝과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여 난파선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채석장 호수의 미사 아래에 목재를 매립하여 배가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고고학팀이 예상치 못한 장소, 즉 평평한 들판에서 배를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젤 마운드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킹이 직접 만든 거대한 매장 기념비입니다. 밭을 소유한 농부는 배수로를 파고 싶었지만 먼저 지하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트랙터와 같은 차량에 부착된 고해상도 지오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이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고분이 최소 8기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분 중 하나 아래에서 레이더가 배의 윤곽을 포착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에는 배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함께 묻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노르웨이 전역에서 단 3건의 배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번 발견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구팀은 이 배가 기원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바이킹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에 매장지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배는 이제 지상에서 0.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표면과 매우 가깝죠. 배의 길이는 약 20m이며 레이더를 통해 용골과 바닥판과 같은 부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비침습적 도구를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탐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로 유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발굴을 시작할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나미비아 사막에서 보석을 찾던 광부가 우연히 500년 가까이 된 전설적인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광부들은 고고학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1500년대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진 포르투갈의 무역선의 잔해인 봄 지저스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 지저스는 보물을 가득 싣고 리스본을 떠나 인도를 향했지만 아프리카 남단 어딘가에서 잔인한 폭풍에 나미비아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난파선을 탐사하던 중 해안가에 흩어진 배의 일부가 두꺼운 모래 아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덕분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체가 부서지면서 선장의 가슴에서 물속으로 쏟아져 나온 40톤이 넘는 보물도 발견했습니다. 대포, 칼, 직물, 선원들이 항해에 사용했던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총 무게가 16에서 17톤에 달하는 단단한 금속 조각, 1845개의 구리 덩어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에 찍혀있는 오래된 상표를 판독하여 독일의 거대 무역회사에서 만든 것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베니스, 프랑스, 무어주 등 전 세계에서 온 2,000여 개의 금화와 은화, 그리고 약 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 엄니 105개라는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상아들은 보석이나 고급 조각품과 같은 명품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상아는 서아프리카 숲과 사바나 코끼리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뼈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탈출에 성공했거나 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듄 세트장이 아니라 니제르의 실제 사막 도시입니다. 자도는 유목민인 사오족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금과 점토로 만든 요새화된 집 크사르로 가득하고 거대한 벽과 비밀 통로가 있어요. 사막 깊숙이 위치한 이곳은 한때 사하라 횡단 캐러밴의 중요한 기착지였지만 지금은 밀수꾼과 산적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위험성 때문에 2000년 이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크사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래의 움직임에 따라 고대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면서 사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결 터널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용암 터널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지하 통로는 녹은 용암이 식을 때 형성되어 연구원들은 고대 유목민들이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터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을 발굴하는 동안 유물, 암벽화, 골격을 발견했는데요. 예술품과 동물뼈를 통해 터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양과 염소 목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그룹이 터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임시 피난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매장지 아래 숨겨진 2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얕은 L자형 구조물이며 그 아래에는 마지막 안식처나 방으로 추정되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어요. 작은 구조물은 일부러 모래로 채워졌고 더 깊은 구조물은 빈 방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두 구조물이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입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뉴스예요. 세계는 고대 문자로 가득하지만 바시플레미 비문의 미스테리처럼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호수에서 건져 올린 이 특이한 돌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기호로 덮여 있습니다. 현대기술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석판은 책 한 권 정도의 크기로 표면에 60개의 기호가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중 39개는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동, 인도, 이집트 등 고대 문명의 문자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석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가짜를 배제하기 위해 석판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석판이 매우 단단한 지어감석인 수포성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양을 새긴 사람이 누구든 정말 숙련된 기술자였을 거예요. 비슷한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 석판이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전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일부 기호는 반복되는데 이는 숫자일 수 있어요. 재고 목록, 전투기록, 신에게 바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바시플레미 비문은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노아 문명의 원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미노아 문명에서 발견된 가장 미스테리한 유물 중 하나예요. 1908년에 발견된 15cm 크기의 이 점토 물체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이상한 나선형 표시가 있어요. 원반의 양면에는 사람과 동물부터 도구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4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양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이나 찬송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톨리아의 왕이 그리스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낼지 지켜볼까요? 고고학자 사무실에서는 2000년 된 대리석 머리처럼 큰 것을 발견하는 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고학 조사단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오래된 중세주택을 발굴하던 중 병든 노인을 묘사한 조각상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마지막 이집트 왕조의 것으로, 발견된 장소는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작은 유물이라도 큰 의미가 있어요. 루시에 대해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의 초기 조상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과학자들이 탄자니아 어딘가에서 이 종의 발자국 일부를 발견했어요. 라에톨리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이 발자국은 300만 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 흔적은 27m 길이의 약 70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초기 인류가 젖은 화산재 위를 걸었을 때 남긴 발자국이에요. 멋진 점은 이 초기 인류가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두 발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자국의 간격이 촘촘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 다리가 짧고 보폭이 더 짧았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한 사원에서 매와 두 신비한 신을 모신 특이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한 신은 매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신은 태양 원반과 솥불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발견은 여기서 머리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구였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추정되는 머리 없는 매 15마리가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새들은 돌에 새겨진 이상한 규칙에 따라 깃털을 뽑기 위해 먼저 삶은 다음 신전에 놓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근처에서 33cm 길이의 철제 작살도 발견했어요. 이 신전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고기, 포유류, 새 알의 흔적도 발견되어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하토르를 만나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모성, 음악, 노래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목조 조각상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저 아름다운 유물로만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동상 내부에서 어깨와 왼쪽 다리를 연결하는 도르래와 축이 있는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작동하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3천만 년 전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에요. 이 조각상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첨단 디자인으로 인해 19세기 오토마타와 종종 비교되기도 해요. 이 조각상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춤과 음악에서 하토르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쿠웨이트 북부에서 쿠웨이트 폴란드 팀이 7500년 된 신비한 조각상을 발견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각상은 길쭉한 두개골에 입이 없고 눈은 좁으며 코는 납작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 조각상은 뱀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이름을 딴 오피디아 조각상으로 도자기 기술로 유명한 우바이두 문명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돼요. 이 이상한 조각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식이나 상징적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집이나 마지막 안식처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들이 중요한 문화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언급할 수 없어요. 페루의 사막에서 연구원들은 5개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중 부자연스럽게 길쭉한 두개골이 2개나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 두개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전설에는 강력한 신들에 의해 지하로 추방된 신비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바로 이 종족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유전적 기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유아의 두개골을 발견한 후 확인됐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들어보셨겠죠. 누군가가 영국의 한 평원에 신비롭게 원을 그리며 쌓아올린 커다란 바위 정도? 하지만 만약 영국의 스톤헨지가 다른 기념물의 복제품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모방한 것일 수도 있죠. 연구원들이 미시간 호수의 물속에서 또 다른 스톤헨지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집합체입니다. 수많은 실종, 비행기 추락에 이어 이번엔 이런 일까지. 스톤헨지처럼 기묘하게 생긴 고대 수중 기념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배열된 거대한 돌들의 고리. 사람들은 수면 12m 아래에 있는 바깥쪽 원과 안쪽 원 두 개의 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쌓인 돌무더기가 아니었어요. 이 돌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9,000년이 넘은 구조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시간 호수 아래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스톤헨지 자체보다 약 4,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이 모든 정보는 노스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었어요. 돌 중 하나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마스토돈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스토돈은 현대 코끼리의 조상처럼 생겼지만 만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이에요. 따라서 이 수중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은 이 동물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야 해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호수 바닥에 돌을 깔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글쎄요, 우선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죠. 과학자들은 당시 미시간 호수의 물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의 조상들의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돌이 일종의 선사시대 사냥 덫을 형성했다고 제안했어요. 초기 사냥꾼들이 방금 이야기한 바위 조각의 마스토돈과 같은 대형 동물을 몰기 위해 원형 지형을 이동 통로로 사용했다고 믿죠. 이 거대한 동물들을 더 촘촘한 원형으로 모으면 더 쉽게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론을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이 더 깊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아니시나베 부족과 같은 현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따르면 돌은 단순한 돌 그 이상이에요. 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상징해요. 아니시나베 커뮤니티의 한 장로는 이 돌들이 조상들의 땅과 생명체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신성한 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돌 형성을 깊은 곳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2m 정도요. 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예요. 수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고고학 도구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적지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스테레오 사진 측량과 같은 유망한 신기술은 과학자들이 석굴을 더 면밀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구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미스테리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시간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핫스팟입니다. 호수 바닥에는 튼튼한 미국 스쿠너선인 토마스 흉호와 같은 난파선이 가득해요. 또한 1950년대에 사라진 노스웨스트 항공 2501 비행기와 같이 이 지역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비행기의 잔해가 수거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미시간호 삼각지대라고 부르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의 면적은 57,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예요. 2024년 과학자들은 미시간 호수의 또 다른 미스테리 중 하나인 마가렛 뮤어 스쿠너의 난파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9.5m 길이의 이 범선은 130여 년 전에 침몰했습니다.
이 발견은 위스콘신 수중 고고학 협회 WUAA가 최근 발표했는데 연구팀은 위스콘신주 알고마 해안에서 수면 15m 아래에 있는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1872년에 건조된 마가렛 뮤어호는 오데오를 가로질러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3개의 돛대를 가진 스쿠너였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소금을 대량으로 싣고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출발하여 일리노이주 사우스 시카고로 향하는 정기 항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9월 30일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뮤어호가 현재 알고마로 알려진 아나피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빠르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행히도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 난파선은 호수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는 미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연구와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를 결합한 덕분에 작년 5월 WUAA 수색대원들은 마침내 이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갑판과 장비의 일부가 여전히 보이는 등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호수에서 연구원들은 또 다른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근처의 멘도타 호수바닥에서 11개의 고대 카누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중 가장 오래된 카누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현재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중서부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고대에는 카누만 볼 수 있었어요. 카누는 원주민 문화권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어요.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물품을 거래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한 이유는 당시 이 지역에서 카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지역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이 흥미로운 발견은 위스콘신 역사학회에서 2024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약 1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카누는 2021년에 호수에서 인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두 번째 카누가 발굴됐습니다. 지금 잠수부들은 오래전에 물에 잠겼던 고대 해안선을 따라 최소 11개의 카누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카누가 겨울에 얼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장소에 보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큰 정착지의 작은 일부일 수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호수 물속에 고대 마을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다이버들은 이미 낚시에 사용되는 그물 싱커와 같은 석기 도구를 발견했지만 마을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데오가 모든 천둥을 훔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학자들은 멘도타와 같은 작은 호수에도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해요. 위스콘신 역사학회는 원주민과 긴밀히 협력해서 호수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스위스 콘스탄스 호수 아래에 세 번째 스톤헨지가 있다는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것 같아요. 스톤헨지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고학자들은 호수 아래에서 170개의 인공돌로 만든 캐언을 발견한 2015년에 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마을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캐언즈 유적지는 아마도 어떤 집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최대 2m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유적지가 약 5,500년 전, 즉 최초의 스톤헨지가 건설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몇 가지 사실은 건설 날짜뿐만 아니라 원형으로 지어진 석조 기념물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유적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